안녕하십니까. 그 의학이론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합격 수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본인들이 의학을 어떻게 합격했는지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이 파이널 리뷰가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제가 이 파이널 리뷰를 한 지도 어느덧 한 5년 이상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 엑기스들이 있다 보니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온라인 B반 모의고사 한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오프라인 때 한 분이 뭐 9점, 10점 이렇게 받으셨나 봐요, 모의고사를. 근데 이 파이널 리뷰만 달달달 외워서 왔더니 58점을 맞았더라 라고 하셔가지고, 이 파이널 리뷰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에 나와 있는 것만 외우는 것도 정말 힘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외우면 적어도 50점은 맞습니다. 일단 꽈락은 안 당한다는 뜻인데 여기 있는 것도 절대 양이 작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외우시고, 수능을 봤을 때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 들어가기 전날, 수능 전날 절대 모의고사를 보지 않아요. 본인들이 공부한 거 기본적인 것만 외워서 딱 그것만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 패턴이 기본 이론을 보고 핵심 정리를 보고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를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공부의 커리큘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모의고사를 달달달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달달달 외우시고 이거를 외운 다음에 모의고사를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응용이 돼서 나오지, 이거를 모르고 모의고사만 외웠다가는 혹시라도 모의고사에서 다 각 학원 모의고사 적중률이 떨어졌을 때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하는 질병이랑 상해는 반드시 그 파이널 리뷰에서 나온 내용들은 숙지하시고, 내가 오늘 했던 것들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반성하셔서 다시 보시고, 제가 이제 문제랑 그 답안을 나눠서 한 이유는 항상 연습을 할 때 문제를 먼저 피고 쓰신 다음에 답안을 보셔서 항상 그렇게 문제를 먼저 봐서 내가 깜지를 하듯이 오늘 파이널 리뷰 다 쓰는데 몇 분 걸렸는지 보고 답을 맞추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고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족오락관에서 이렇게 딱 그 문제 보여주면 답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문제를 보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맞춰가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관절의 조직학적인 분류는 활막관절, 섬유관절, 연골관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데, 이제 이렇게 조직학적인 분류로 나눌 수도 있고, 이제 가동관절이냐 부동관절이냐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관절은 그 성분에 따라 골결합, 연골결합, 섬유결합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연골관절, 섬유관절이 조직학적으로 아까 나온 이 부분에 해당하고, 가동관절은 활막관절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활막관절의 정의를 쓰는 내용이 예전에 기출로 아주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결합 같은 것은 두개골 봉합 같은 게 이제 골결합이 될 거고요. 연골관절이나 섬유관절은 이제 정삭, 그리고 두개 봉합이 어렸을 때 그 섬유봉합이라던가 원위 경비인대 결합 이런 것도 있고, 연골결합은 우리 섬유연골관절, 초자연골관절에서 골단판도 일종의 관절에 해당한다 했죠. 그리고 섬유연골 관절에 해당하는 디스크 이런 것도 관절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2번 관절면의 모양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은 성분이 아닌 모양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 6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절이 어떠한 운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각 관절이 이 경첩관절이나 구상관절, 우리 인체에서 어떤 관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깜짝 놀란 게 지난주에 우리가 상지의 3대 관절, 하지의 3대 관절에 가능한 움직임을 쓰는 문제를 내셨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냈는데 그거 틀린 분들 많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거와 매칭을 시켜서 경첩관절에는 그 슬관절과 주관절이 해당하고, 그럼 슬관절과 주관절은 어떤 운동이 가능하고 슬관절과 주관절은 어떤 뼈들이 해당하는지까지
이렇게 그 연상 방법으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 연골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은 관절의 일부를 이루면서 탄성이 높아서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과 마찰 없이 움직일 수 있게 함. 이거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지만 쓰라고 하면 대부분 못 쓰십니다. 이런 것도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라. 이런 거 골절의 정의 쓰라고 하는데 아는데 생각이 안 나. 입에서만 나 치매 환자처럼 입에서만 맴돌아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쓰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연골의 종류는 초자연골, 섬유연골, 탄성연골이 있다. 이거 다른 학원에서 모의고사로 낸 학원이 있습니다. 초자연골은 우리 골단판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섬유연골은 뭐 이런 그 추간판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참고로 우리가 그 기출에서 콜라겐, 김사랑이 선전하는 콜라겐, 그러니까 이 콜라겐을 다른 말로 교원질이라고 하는데요. 뼈나 연골에서 이 다양한 콜라겐들이 있습니다. 연골은 콜라겐 2형이 많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콜라겐 1형은 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각 관절을 구성하는 뼈와 가능한 운동, 우리 기출로 했었죠.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골절 및 탈구의 정의인데요. 이것도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름은 알지만 잘 모르겠어. 단일, 반복적인 부하로 뼈의 연속성이 어떻게?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라서 핵심 키워드가 단일 혹은 반복적인 부하 그리고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 알아두시고 탈구는 관절면의 접촉면이 소실된 상태를 말해요. 탈구 아는데 뼈가 어긋났나? 이렇게 또 말로만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시면 안 돼. 이제는 쓰라고 하면 딱 정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절의 어떤 분류 기준을 보면 이런 장골의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골간골절, 골단골절, 골간단골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골간골절은 여기, 골간단골절은 여기, 그리고 골단골절은 끝, 그리고 골절선이 관절 내에 침범했다, 관절 내 골절 이렇게 있고요. 그 관절 내 골절은 뼈에 그 이런 유압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관절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거 있었는데 또 안 틀어놓고 했네요. 잘 보이세요? 네, 잠시만요. 요거랑 맞춰서 해야 돼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 중에서 골절선이 관절 내로 침범한 경우를 관절 내 골절이라고 한다. 골절의 정도에 따른 분류는 완전 골절과 불완전 골절이 있다. 여기에서 불완전 골절은 정의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뼈의 연속성이, 그러니까 피질의 연속성이 일부분만 소실된 상태를 말하고 어디에게 흔하게 있다? 소아에게 흔하게 있다. 소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불완전 골절의 형태, 소성변형, 뭉기골절, 녹색골절 이런 것들이 있다. 골절면의 방향에 따른 분류는 자 우리 손으로 해볼게요. 자, 횡, 사선, 나선상, 종상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가지가 있고 자 골절편의 수에 따른 분류는 선상골절은 단순골절 그리고 분쇄골절은 골절선이 몇 개? 2개. 골절편이 3개. 후구. 분절골절은 뭐예요? 하나의 뼈에 골절선이 독립된 골절선이 2개 이상 있는 거. 요거는 정확하게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이 불안정성 골절에 대해서 써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불안정성 골절 알지만 쓰기 굉장히 난감해서 못 쓰신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지만 쓰라고 하면 대부분 못 쓰십니다. 정확하게 용어를 기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개방창 동반 여부에 따른 분류. 개방성 골절은 이 골절 부위가
외기에 노출된 상태를 말한다. 자, 골절의 안정성에 따른 분류, 불안정성 골절이 기출로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골편의 전이에 따른 분류, 여기에서 전이성 골절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전이와 비전이는 이제 골절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 트랜스포지션이라 했잖아요. 전이성 골절은 전이 두 개의 골편이 위치를 바꾸면서 독립된 완전 골절을 말한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손상기전에 따른 분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타박골절, 압자골절, 간통골절이 있다. 즉 간접외상에 의한 골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견열골절의 정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견열골절의 정의는 그 인대나 건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뼈 조각을 물고 떨어지는 것, 많이 호발하는 데가 어디예요? 척골의 주두, 슬개골, 경골의 내과 삼각인대에 견열골절이 호발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리고 압박골절은 기출로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호발 부위랑 진단법에 대해서 나왔고요. 회전골절과 각형성 골절 등이 있다. 자, 골절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증상이나 징후는 자, 기출 우리가로 나온 거를 제가 모의고사를 냈는데 이것도 못 쓰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셨어요. 알고는 있지만 쓰기 곤란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골절의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서 손상인자, 치료인자, 그리고 조직인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전신인자, 환자 요인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출로 나온 것이 손상인자인데요. 이 4가지를 환자에게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서 정리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골절의 치유를 촉진하니까 환자한테 긍정적인 거,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손상인자가 기출 주관식으로 나왔었는데요. 보면 개방성 골절, 손상의 중증도, 관절내 골절, 분절골절, 골절편간, 연부조직 42, 혈액 공급의 장애인데 이 중에서 관절내 골절은 왜 골절의 치유가 어려운지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관절내 골절, 특히 하지의 관절내 골절은 반복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슬관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정복이 요구되는데 이런 스킬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정복이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외상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너무 칭칭 감아놓으면 관절 강직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로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환자 요인을 보면 자, 이런 질병이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령, 영양 상태, 전신 호르몬 이런 거 있는데요. 전신 호르몬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골절의 치유에 어떤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부신피질 호르몬은 골절의 치유를 방해한다. 그래서 이 부신피질 호르몬을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골다공증이 생긴다 했죠. 안 좋다는 거야.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도 이 오랫동안 복용하면 골절의 치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한다. 칼시토닌 같은 것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갑상선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당뇨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골절의 치유에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조직인자는 뼈의 형태가 이제 감염이 있거나 괴사나 있거나 이러면은 좋지 않다. 그리고 치료인자를 보면 우리가 그 기출로는 손상인자가 나왔지만 치료인자가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골절의 치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치료인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골절 골편에 부가 나란히 붙여서 이 빈틈이 없이 딱 붙여놓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복구할 조직의 양이 줄어들고 있죠. 이거라 1번이랑 2번이랑 당연히 1번이 이 복구할 조직의 양이 적으니까 빨리 유압이 될 수 있고 부하민 미세 운동 조금씩 운동을 해서 이 빨리빨리 그 골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자극을 해줘야 되고 골절의 안정화, 견고한 고정을 한 후에 부하민 미세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견고한 안정화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견인이나 석고고정, 외고정, 내고정 등이 있다. 자,
골절의 치유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장관골 골절의 치유 과정이랬습니다. 골절의 치유는 1차 치유와 직접적인 치유와 2차 치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1차 치유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이런 건 그냥 알아서 붙어요. 이런 것들, 2차 치유 같은 것은 이렇게 장관골에서 떨어져 있는 거, 불안정성 골절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골절의 어떤 그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염증기와 보건기와 제형성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보건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생긴다? 가골이 생긴다. 그래서 가골이 생기는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나눈다? 연성가골기와 그 다음에 오늘은 말을 좀 팍팍 하셔도 됩니다. 네? 경성가골기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가골의 형성이 되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 응? 가골이 안 생기면 뭐가 생겨요? 분류압이 생긴다. 그래서 가골의 형성이 안 돼서 분류압이 생기면 마치 하나의 뼈가 이렇게 관절처럼 보이는 무얼로 된다? 가관절 된다. 가관절도 못 쓰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관절은 부정유압의 결과가 아니에요. 분류압의 결과예요. 그래서 가관절 3번 장애분리표에 나왔잖아요. 그 장애분리표 한 명에 가관절이랑 부정유압 따로 나왔으면 가관절은 분류압의 결과지 부정유압의 결과가 아닌데 부정유압의 결과를 하셔서 제가 C컵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은 곤란해요. 자, 그래서 제형성기를 통해서 이 마무리를 하고 표로 그렸을 때 염증기, 보건기, 제형성기로 돼서 가장 긴 것이 제형성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염증기, 이런 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림을 보고 어떤 것들에 해당하는지. 자, 골절 치료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수술적인 방법은 도수정복과 고정, 견인, 기능성 보조기 등이 있고, 이 고정의 방법은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목도 있고요. 석고도 있는데요. 이 부목은 응급치료에서도 쓸 수 있고 본치료에서도 쓸 수 있다. 부목 고정의 장점이 2014년,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2018년도에 나와서 많이 자세하게 하진 않았지만 부목 치료의 장점, 목적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부목 치료는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고, 또 어떻게 부목을 하면 이 병원에 잘 갈 수 있잖아.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또 그 뼈 조각이 밖으로 삐져나게 안 해준다 했잖아. 개방성 골절을 하는 걸 막아주고, 또 엑스레이 찍을 때 잘 방사선 치료를 그 촬영을 잘 할 수 있게,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뭘 예방한다? 지방색전증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석고, 부목, 그러니까 고정의 방법 중에 석고가 있는데, 석고도 아주 예전에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석고는 우리 어떤 기형을 예방하거나 구축을 예방하거나 혹은 이렇게 골절이 있어서 고정을 시켜주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석고의 어떤 목적, 의의를 쓰라 그러면 또 난 배운 적이 없어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수술은 관열적 수술과 비관열적인 수술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정의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관열과 비관열의 차이는 무엇을 노출시키냐에 따라 달라요. 뭘 노출시키는 거에 따라 달라요? 골절 부위. 자, 관열적 수술은 골절 부위를 수술적으로 노출시켜서 의사가 거기 찍고 벌려서 장갑을 끼고 맞춘다고 했습니다. 비관열적인 수술은 무엇을 먼저 하고? 도수정복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도수정복을 하고 경피적 핀고정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 제가 우리 보험 심사할 때 차트 용어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술적인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1번, 2번에서 비관열적인 정복술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Closed Reduction, Internal Fixation. 그러니까 폐쇄적 정복술, 내고정술.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가 손으로 맞힌 다음에 핀을 꼽았다. 첫 번째는 Open Reduction, Internal Fixation 해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손으로
수술방에서 개방적으로 정복하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비관혈적과 관혈적을 구분하시오. 그러면 비관혈적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수정복의 금기증, 수술의 절대적인 적응증, 막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 적응증, 금기증 이런 거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두리뭉실 쓰지 마시고 정형외과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맞추려고 하세요. 이거 됩니까? 이거 해도 돼요? 점수 주나?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내 답을 시험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시험지 답에 내 마음을 맞추시면 돼요. 아, 이건 아닌갑다. 이거에 맞추셔야 되는데 봅시다. 자, 관절면에 감입된 전이성 관절면 골절과 연부 조직이 끼어서 도수 정복에 실패한 경우, 그리고 정확한 정렬이 요구되는 도수 정복, 그리고 수술이 지연돼 가지고 이런 가골이나 일부 다른 수술이 해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도수 정복의 금기증은 수술의 적응증과는 달라요. 도수 정복을 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수술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부목을 대고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수 정복은 손으로 막 어거지를 끼는 건데 그 어거지를 끼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라 여기다가 수술의 적응증을 쓰는 것은 맞진 않아요. 아시겠죠? 여기 수술 적응증 쓰신 분들 많으신데 도수 정복이란 이렇게 쫙 맞히는 걸 맞아요. 이렇게 맞히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수술의 적응증을 보면 수술의 적응증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관절내 골절 이런 것들 모두 앞에 전이된이라는 말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이된 경우에는 맞춰도 또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류합, 그리고 혈관 손상이나 사지가 절단된 경우, 그리고 구획증후군만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틀려요. 모든 구획증후군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획증후군에서 근막절개술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쓰면은 기분 나쁘면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채점자는 아니라서 그분의 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내용의 외우는 방식을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요. 수술의 금기증은 심한 골다공증이나 화상 감염이 있어서 감염의 우려가 있고 분쇄가 심한 경우에는 여기 이거 붙여도 이렇게 고정을 해도 이게 가루가 으스러지는 게 이게 핀을 삽입한다고 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견인을 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뼈 조각을 쫙 펴놔가지고 약간 좀 꾸덕꾸덕 말린 다음에 고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견인요법의 대표적인 그런 적응요이 이제 분쇄된 대퇴 경부골절, 골반골절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전신 상태가 불량해서 수술을 견딜 수 없는 경우 대표적인 게 나이가 많으면 마취약의 용량을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 하다가 마취 많이 했는데 막 어르신들 마취 약 못 버텨가지고 막 산소호흡기 차고 병원에 간다던가 혹은 간이 되게 안 좋아. 그래서 간에서 마취약을 이거를 소화할 수가 없어. 이런 케이스들이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도 잘 적응증, 금기증 이런 거 정확하게 진단 기준은 무조건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수술의 시기적인 그 분류에 따른 내용인데요. 응급과 위급과 선택이 있다. 응급은 24시간. 선택은 몇 시간이에요? 응? 선택 수술은 몇 시간까지? 70? 위급 수술. 위급 수술이 72시간이고. 그래서 이 응급수술의 적응증이 기출로 나왔습니다. 응급수술의 적응증은 꼭 알아두시고 보면 도수 정복되지 않은 주요 관절의 탈구. 이걸 안 하면 뭐가 생겨요? 요 도수 정복을 빨라빨라 안 하면 뭐가 생겨요? 무혈성 괴사와 외상성 관절염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사지의 혈관 손상 및 연부 조직을 동반한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봐봐요. 사지의 혈관 손상 대표적인 것이 무릎에 스라동맥이 파열이 되는데 빨리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다리 댕강 자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구획증후군을 동반한 골절도 근막절개서 안 하면 큰일 나지.
그리고 악화되는 신경 손상을 동반한 척추골절. 강원래 봐봐요. 강원래 지금 목 다쳤을 때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신경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못 걸어 다니잖아요. 빨리빨리 그때 잘 보호해서 얼른 수술했으면 걸어 다녔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응급수술의 절대적인 적응증이 된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위급수술은 미불개고 제가 이렇게 알아두라 했잖아요. 개방성 골절이나 심한 개방성 골절에서의 변연절제수요. 또 이것도 그냥 답 쓰는 거 보니까 이것만 떨렁 쓰는데 이것만 아니에요. 개방성 골절이 모두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이만큼 찢었으면 두면 되지 그거 수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변연절제수를 해야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개방성 골절에서의 변연절제술이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 거죠. 고관절부 골절과 불완전성 골절 및 탈구다. 자, 골절의 합병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의 합병증은 전신적인 합병증은 이런 것들이 있고 기존의 시험 문제는 지방색전증만 나왔어요. 2차에서. 그리고 지방색전증을 보면 지방색전증은 골절에 의해서만 생기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 모의고사에서 부검 사례를 보여주면서 뭐 췌장염에서도 생기고 뭐 골절에서도 생기고 다양한 원인에서 생긴다 했잖아요. 어떠한 이유로도 이 장골의 지방 입자가 떨어져 나가서 이 파열된 정맥을 진입을 한 후에 주요 장기의 혈관의 색전을 유발한다. 그래서 지방색전증의 정의를 쓰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키워드는 골수에서 떨어져 나간 지방 입자가 파열된 정맥을 진입해서 주요 장기의 색전을 유발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폐색전증, 가스계저, 파상풍 등이 있고 안 나온 것이 2차에 안 나온 것이 폐색전증, 파상풍 요게 안 나왔습니다. 자, 국소적인 합병증은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을 좀 보면 나온 게 신경손상, 구획증후군, 부정유합, 관절강직, 외상성 관절염, 무혈성 괴사 요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 나온 것들 위주로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방색전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검 사례를 통해서 시험 문제를 한번 냈었는데 자, 지방색전증은 그게 세 개의 어떤 주증상을 나타내는데 호흡기계 증상, 중추신경계 증상과 이 점상 출혈을 나타내는데 이게 모든 케이스에서 나타나진 않아요. 그때 부검 사례에서도 알려드렸지만 거기서 나타나지 않고 한 70% 정도 나타난다 합니다. 그래서 비노흡, 호흡곤란, 청색증 등이 있고 그 뇌에 어떤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추신경계 증상이 있다. 자, 뒤에 가서 할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학생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폐색전증과 지방색전증의 차이예요. 지방색전증 답 쓰는데 폐색전증 쓰신 분들이 많은데 폐색전증과 지방색전증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막은 색전은 동일해. 근데 우리가 막을 때 어떻게 무엇이 어디를 막는지에 따라서 이 폐색전증과 지방색전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지방색전증은 지방이 어디든 막았어. 오케이? 반면에 폐색전증은 폐를 무엇인가가 영어를 잘 못해서 막았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폐색전증은 이 폐라는 곳에 우리가 막는 물건은 막는 거 뭐가 있다 했어? 혈전, 지방, 공기도 막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이든 간에 폐를 막으면 폐색전증이 되고 지방색전증은 뇌도 막을 수 있고 폐도 막을 수 있고 신장도 막을 수 있고 어디에 혈관에 가서 그 혈관을 확 막았다. 무엇이? 지방이. 그래서 이 차이에 의해서 폐색전증은 정확하게 폐가 막히면 어떻게 됐어요? 숨 못 쉬고 막 이런 그 혈담 뱉고 막 이럴 거 아니야. 폐에 막힌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방색전증은 폐가 아닌 머리 막히던가 다른 곳에 막혀서 어느 부분이 막혔는가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달리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방색전증에 제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거는 부검을 해야만이 알 수 있다고 한 거 뭐예요? 지방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까봐야 알잖아. 그쵸? 그래서 부검을 해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지방을 확인하려면 그걸 알아야 된다. 하지만 정황상 이 사람은 뼈가 부러졌다고 했잖아. 지방밖에 돌아다닐 게 없잖아. 이 사람이 무슨 죽상경화증을 뭐 20년 동안 앓았거나 혹은 뭐 주사를 공기를 했다거나 혹은 뭐 검사를 해서 조영제를 쌌다거나 이런 정황상 다른 색전이 발생할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부검 사례는 지방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방색전증이라는 답을 한 거고, 그 부검에서 폐색전증은 답으로 부족한 게 이게 딱 폐라는 것을 특정할 만한 뭐 혈담을 뱉었다던가 이런 호흡곤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폐색전증과 지방색전증은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 아시고요. 자, 신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정맥 혈전증은 예전에 기출로 나온 적이 있고 2차에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신부정맥 혈전증은 다리에 혈관에 그런 혈전이 생긴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죽는 병이다 안 죽는 병이다? 안 죽는 병이다. 신부정맥 혈전증 안 죽어 다리만 땅땅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떨어져 나가서 어디를 막는다? 폐동맥을 막는다. 그게 폐색전증이다. 그래서 폐색전증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신부정맥 혈전증이다. 이 색전이 어디서 떨어져 나왔어? 뭐 때문에 떨어져 나왔어? 신부정맥 혈전증 때문에 떨어져 나왔어. 그러면 신부정맥 혈전증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는 뭐냐? 오랫동안 동일한 자세를 하고 있거나 혹은 다리의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주는 판막이 무언가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자, 비만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험인자도 잘 알아두세요. 오랜 동안 고정하고 나이 든 사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랜 동안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 뭐 다리를 수술했거나 척수를 수술했거나 혹은 암 환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될 거예요. 위험인지 알아두시고, 진단 방법은 요즘에 혈류 초음파를 해서 이 혈전의 형태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고, 치료는 어떻게 돼요? 이 신부정맥 혈전증은 예방이 곧 치료예요. 예방이 뭐예요? 그래서 조기보행, 혈전이 쌓이지 않게 돌아다녀야 돼. 반면에 잘 고정해줘야 되는 건 뭘 예방하기 위해서요? 잘 고정해주는 건 뭘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지방색전증. 그래서 지방색전증과 신부정맥 혈전증의 예방은 거꾸로야. 신부정맥 혈전증은 돌아다녀라. 지방색전증은 잘 묶어둬라. 약간 그 예방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치료는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항응고제를 투여하거나 혈전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거나, 가장 중요한 예방적인 조치는 조기 보행이다. 자, 이것이 기출로 나왔습니다. 자, 대퇴골 간부 골절 24시간 흉통 호흡곤 혈담을 개출했다. 자, 여기서 대퇴골 간부 골절 후 흉통 호흡곤란에서 지방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으나 지방색전증은 혈담은 잘 없어요. 그래서 딱 이걸 보면 신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겠죠. 자, 관절강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강직도 굉장히 중요해서 2014년 이전에 한 번 주관식, 2014년 이후 2017년도에 주관식 한 번 나왔는데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관절 기능의 운동 기능 장애, 이 장애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관절 강직의 정의를 잘 알아두세요. 관절이 마치 하나의 뼈처럼 굳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관절 강직의 원인은 관절이 다치는 모든 상황이 돼요. 관절이 다치면은 고정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다칠 수 있는 상황, 관절에 이런
탈구, 아탈구, 인대 손상 이런 걸로 인해서 고정을 오래 하면 관절 강직이 생긴다. 이 원인을 관절 강직의 정의, 원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굳기 전에 물리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 안에서 들러붙으면 유처 박리술을 하고 견고한 내고정을 한 이후에 조기 관절 운동을 해야 한다. 만약에 견고한 내고정을 하지 않고 운동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 뭐가 생겨? 외상성 관절염이 생겨버려요. 18번 문제 부정유압은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부정유압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뼈가 어떻게 원래 해부학적 위치로 유압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형을 나타내냐? 지단축, 각형성, 회전 변형을 나타내고 기존의 부정유압으로 인한 문제가 관절내, 하지의 관절내 부정유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은 무엇인지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부정유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부의 부정유압, 간부라는 게 이게 군 간부가 아니라 이 고래 간부를 말해요. 뭐 이렇게 장관급 이런 게 아니라 고래 간부의 부정유압이 생겼을 때, 관절내 부정유압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런 회전 변형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형외과 책에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건 몇 번이에요? 뭐라고요? 회전 변형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수술해야 돼. 수술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경우는 2번에서 하지의 관절내 부정유압은 수술을 해야 돼. 관절염이 생기니까. 첫 번째는 이거는 수술을 안 해도 돼. 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간부에 이렇게 각형성이나 이런 게 있어도 20도까지는 그거를 허용한다 했어. 이게 소아의 성장기에서, 소아골절에서 13도의 전방각 형성을 나타내는 부정유압이 있었다. 치료는 이런 문제가 기출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답이 지켜본다. 왜? 여기까지는 괜찮아. 상지에 이런 것들은 기능상 문제가 없어. 이런 것들은 치료의 경과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 이렇게 부정유압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부정유압의 원인도 반드시 알아두시는데 분류합의 원인이랑 섞어서 막 알아두시는데 달라요. 부정유압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부정확한 정복, 불충분한 고정과 이런 연부조직 손상을 동반한 골절, 환자의 부주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분류합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올 법한데 나오지 않았어요. 분류합의 원인은 우리 손상인자랑 동일하다 했습니다. 개방성 골절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감염이 되었거나 혹은 복구할 양이 많거나 그래서 본드가 부족해 혈액 공급에 장애가 있거나 뭐가 끼었거나 연부조직이 삽입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분류합의 원인이고요. 분류합은 그 가골의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분류합은 골절이 유합되는 과정 중에서 어디 감염돼서 생기는 감염성 분류합과 그냥 감염이 없이 되지 않는 비감염성 분류합이 있는데 비감염성 분류합은 가골이나 어떤 혈행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가골이 많이 형성된 비후성 그리고 위축성 분류합을 나누고 그 중간 형태인 빈영양형 분류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비후성 분류합이 이렇게 가관절처럼 될 수 있고 위축성은 골절선 자체가 이 가골이 없기 때문에 날카롭고 뾰족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분류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분류합이 되면 아예 여기가 붙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채워주는 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떤 수술을 해야 돼요? 대부분이 고리식을 하거나 혹은 내고정술을 하거나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자, 20번 CRPS라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뤘었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어떤 손상에 대해서 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해서 통증이 심한 걸 말해요. 그래서 감각 이상, 혈관운동 이상, 부종 발한 이상, 운동 또는 이형형성 변화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진단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피부의 온도를 본다던가 색깔을 본다던가 이거 엑스레이를 보는 거는 혹시 뼈가 부러져서 아픈가? 이걸 보는 거지 이걸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진단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검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확진에 가장 도움되는 것은 교감신경 차단 검사가 있다. 치료는 통증을 조절하는데 애지간한 약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뭐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던가 이걸 쓰고요. 사지의 기능 회복을 할 수 있게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자, 구획증후군의 정의를 좀 잘 알아두십시오. 구획증후군도 2018년도가 마지막인데 시험 문제 내기 좋은 항목입니다. 구획증후군은 사지에, 얘는 사지에만 나온다 했어요. 폐쇄된 구역 내 압력이 상승해서 이게 허혈로 인해서 근육이나 신경 등의 연부 조직이 괴사되는 것을 말하고 구획증후군의 흔한 원인은 이 구획이 이런 양이 늘어나거나 구획이 막 뭔가 볼륨이 많아지거나 혹은 구획을 쬐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골절이나 연부 조직 손상 등으로 이런 구획의 압력이 늘어나거나 혹은 의식 소실 기관 중에 사지 압박의 손상이 대표적인 것이 수술할 때 우리가 이런 수술 팔이나 이런 거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피가 그 사이에 통하지 않게 지혈대를 묶어놓고 해요. 그래서 지혈대를 너무 세게 묶어놓거나 이러면 구획증후군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증후군의 증상은 구획증후군의 증상 뭐예요? 동, 창, 이, 마무. 동창이 누구? 마마무다. 이거 모르면 뭐다? 멍청이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동창이 마마무, 나는 멍청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동창이마만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렇다고 마마무라고 쓰시면 곤란해요. 진단은 조지가 특정. 그래서 막 그 구획증후군 있을 때 주사기를 푹 찌르면 피스톤이 뒤로 막 밀려난다 했잖아. 구획의 압력이 높아서 치료는 어떻게 돼? 따야 돼. 근막절개술을 하고 그리고 병변 주위를 감싸고 있는 붕대나 부목 등을 제거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2번은 기출인데요. 이 사람의 문제를 쫙 읽어보면 외고정수로 개방성 골절이 있다. 오염이 됐다. 오염이 되면 뭐의 가능성이 높아? 응?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 오염됐대. 아, 그러면 좀비가 되거나 뭔가 이제 무슨 일이 생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이런 오염된 개방 골절 이후 언제? 2주. 아, 또 힌트 2번. 2주째 안면의 경직적인 경련과 후경부 경직,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자, 이 사람의 진단으로 가장 의심되는 건 뭐예요? 응? 파상풍이에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만약에 이 2주가 아니고 2일이나 이런 거였다. 그러면 파상풍이 아니야. 다른 감염을 의심할 수가 있어. 근데 2주가 됐다는 건 잠복기가 길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떤 급성 감염은 아니구나. 그리고 안면에 근육의 경직이 나타난다는 것은 파상풍이구나. 그래서 답이 파상풍이고요. 파상풍은 이제 오염된 상처를 통해서 파상풍균이 만들어낸 균으로 인해서 이 파상풍균이 뭐를 공격한다? 응? 신경을 공격해. 근육을 공격하는 게 아니야. 신경을 공격하면서 신경은 근육에 지령을 내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근육에 덜덜덜 경직성 수축, 연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증상은 이런 얼굴 쪽에 이런 연축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치료는 파상풍 백신을 맞고 파상풍 백신은 여가가 10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갈 때 한번 맞아주고 외국에 이런 못 사는 데 갈 때 맞아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검진 때 파상풍 이런 거 바이러스 이런 그 항체 있는지 검사도 가끔 해야 돼요. 그리고 호흡곤란 시에 기관절개술 등을 할 수 있다. 자, 개방성 골절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개방성 골절의 분류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었죠.
누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 책에는 거스틸로 앤 앤더슨이라 했는데 한글로 제가 거스틸로라 썼나 거스틸로만 썼어요. 그러니까 거스틸로 앤더슨과 거스틸로는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동일한 거예요. 그 앤더슨 안 껴줬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분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오염의 정도, 그리고 이런 이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 1형과 2형의 차이는 그 사이즈가 뭐 이하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따진다. 그래서 2형부터는 이런 치료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개방성 골절의 치료의 단계는 응급실에서의 그 초기 평가와 응급 처치, 수술실에서의 연부 조직의 변연절제술과 세척, 그리고 어떤 골절의 치료와 안정화에 대한 치료로 가는데, 이 응급실에서의 초기 평가 및 응급 처치에 대한 내용이 객관식으로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응급실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를 예전에 1차였을 때 객관식으로 많이 냈는데요. 중요한 것이 지혈을 하고 생리식염수로 상처를 세척해야 된다. 우리 그 아까진기라고 하는 포비돈 있잖아요. 이런 건 안 돼요. 왜? 상처를 제대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얘네들은 이런 골의 어떤 형성에 도움을 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드레싱과 부목 세척, 그 마지막으로 예방적인 항생제 투여 등을 하거나, 어떤 균에 감염돼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파상풍 백신 접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응급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써라,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술실에서의 변연절제술을 할 수 있는데, 변연절제술 제가 굉장히 많이 기본 이론을 할 때 판례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변연절제술을 왜 하는지, 상처의 구역을 확인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괴사 조직을 제거해서 이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상처로 만들어주는 것이 최종 목표고요. 이때 근육의 생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4C가 뭐라 했어요? 근육의 색깔, 경도, 딱딱한, 그리고 출혈 능력, 그리고 수축도, 이 네 가지가 4C에 해당한다. 그리고 창상의 봉합을 하고 골절의 안정화에 대한 치료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어떤 것들이 안정화된 거냐? 아까에도 치료인제도 나왔지만 석고, 견인, 뭐 부목고정, 내고정, 외고정 이런 것들이 안정화에 대한 내용이다. 자, 특수골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축구선수, 마라톤 선수에게 스트러스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어디냐? 주로 하지인데요. 이 중에서 이 경골 간부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한 가지만 쓰라 그러면 경골 간부, 그냥 다 쓰라 그러면 이거 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피로골절의 정의, 정상골이 반복적인 부하를 견디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안정 골절, 그리고 무혈성 괴사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골절 탈구로 인해서 혈류가 차단돼서 이 해당 혈관에 지배가 있는 골이 괴사되는 것,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돼요. 좋아로는 안 돼요. 호발 부위는 대퇴골두, 거골체부, 손의 주상골, 그리고 손의 월상골에 생긴 무혈성 괴사를 키엔베병이라고 한다. 자, 무혈성 괴사가 생기면 치료는 썩은 뼈는 살릴 수가 없어요. 도려내야 돼. 도려낸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우리는 절골술이라고 하고요. 이 관절 고정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 뼈를 없애고 관절을 고정시켜서 아예 이제 그 기능을 딱 못 쓰는 관절을 그냥 고정하거나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거나 이런 치료를 많이 하고, 비수술적인 치료는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혈성 괴사에서 하는 치료의 내용, 수술적인 치료의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골다공증성 골절의 호발 부위, 우리 모의고사에서 많이 했습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인데요. 69세의 폐암 환자가 넘어진 후 대퇴골 간부가 골절됐다. 방사선 사진산에 암의 전이가 의심되는 게 보였고, 공동 구멍을 말해, 공간. 골절선이 나타났을 때 이를 지칭하는 병명은 뭐냐? 이건 뭐예요? 힌트는 이 사람이 폐암 환자야. 자, 암 환자가 뼈가 부러졌는데 뭐가 있다? 암에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요? 응? 병적 골절 그래요. 암이 이제 뼈로 전이 되면 정상 뼈보다 약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부러지는 상태를 병적 골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의를 잘 알아두세요. 정상적인 뼈에서는 골절을 일으키기 어려운 미약한 힘이 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약해진 뼈에 골절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병적 골절을 일으키는 전신적인 요인과 국소적인 요인을 쓰는 것이 예전에 기출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골다공증이나 이런 전신적인 질환 이런 거는 고래 대사성 질환이라고 보면 돼요. 고래 뼈에 어떤 대사에 문제가 있는 전신적인 질환, 골연화증, 이거를 어린애들한테는 구루병이라고 하고, 골영성 부전증, 골다공증이 있고, 신생물에 의한 병적 골절, 암을 말하는 거겠죠. 진단은 이제 뭐 방사선 조사, 볼주사, CT, 암이 전이된지를 확인하는 조직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자, 외상성 관절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 문제씩 유사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상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이 원인은 뭐냐? 대부분이 하지에 나타나는데요. 관절에 부적절한 정복을 하거나 하중 전달에 의해서 연골이 반복적으로 손상이 되거나 부정정렬, 무릎,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복을 했다던가 혹은 무릎이다 보니 덜 아물었는데 자꾸 디디니까 반복되는 손상이 외상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유발 부위고 유발 요인이고, 잘 생기는 데는 당연히 하지 부위이겠죠. 특히 무릎은 왜 많이 생기냐? 고관절, 슬관절은 동그란 거야. 동그란 거니까 이게 좀 덜해. 이 정렬이, 부정정렬이 덜할 수가 있어. 족관절은 거골화 관절에서, 그러니까 족관절은 이렇게 뭐 관절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거주상관절, 거골화 관절, 뭐 겉에 관절, 여러 가지 관절이 있어서 이런 정렬을 다른 여러 개의 관절들이 보완해 줄 수 있지만, 무릎은 달랑 한 개야. 이거 경적관절 한 개이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면 이 축이 정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외상성 관절염이 더 잘 올 수 있다. 왜 슬관절에서 이 외상성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지 좀 알아두시고요.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 등이 있고, 특히 이 수술적인 치료에서 인공관절 성형술의 방법이 있고, 수지나 족지에서는 관절 고정술을 시행한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깐 10분만 쉬었다 할게요.